다음은 ESG죠. 별표입니다. 왜냐하면 ESG도 뭐로 나왔습니까? 이번에 자기소개서 문항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 챙겨보셔야 돼요. 근데 여기는 지금 은행이라서 금융적인 부분만 생각을 해놨는데 우리는 사실 농촌과 농업에 대한 ESG도 함께 챙겨야 되거든요. 제가 그 부분은 뒤에 가서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ESG 추진위원회, 녹색금융사업단, 그리고 탈금융, 자, 이런 것들을 꾸렸고요. 그리고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ESG 할 거야 라는 의지를 표방을 한 거죠. 그래서 ISO 14001 환경경영체제, 국제 인증, 뭐 이런 표준, 이런 것들도 획득했고요. 그 다음에 서스테이너리티스 이런 것들도 인증을 하고, 그 다음에 지속가능한 채권 발행도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체계를 구축을 다 해놨어요. 우리는 이제 준비 다 됐고, 그에 맞는 상품만 내놓으면 돼.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녹색금융 관련해서 NH지주사에서 펀드, 채권, 예금, 대출, 카드 등등의 금융상품을 하나씩 다 내놓고 있고, 농협은행에서는 NH 농식품 그린 성장론을 내놨습니다. 게다가 여러분들 뭐 태양광 발전, 그린 리모델링, 그린 스마트 스쿨 뭐 이런 것에 지금 벌써 녹색금융 지원의 규모가 거의 18조 원 규모고요. 게다가 뭐 지속가능한 농림수산업, 신재생 에너지와 그리고 에너지 효율화, 오염 방지, 그 다음에 수질 개선 하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축산, 그 다음에 농가 폐수 처리 이런 것들이랑 연결이 되죠. 그게 이미 우리는 8조 원 정도의 규모로 투자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벌써 2020년 기준으로 7조 원 규모 정도는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 점차 확대를 시킬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 이건 2021년에 기사가 났는데요. 1호 업무용 자동차를 우리는 전기차 도입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고요. 2021년에 11대 정도로 더 늘릴 계획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다음은 NH농협은행의 행보, 글로벌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글로벌은 시중은행도 지금 영업의 확장, 그 다음에 이제 사업의 다각화, 그리고 영업이익의 개선을 꾀하고자 많은 은행들이 진출해 있는데 농협은행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중국, 베트남, 인도, 호주, 홍콩 사무소 인가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넓혀 나가고자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CIB, 그다음에 IB 이러한 특화 점포의 확보를 통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넓혀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뭐 기존에 진출한 국가도 있고요. 신규로 생각하고 있는 국가들도 있죠. 그리고 농협은행에 기존에 가지고 있는 노하우 등을 뭐 농촌과 농업 등등 이런 것들을 캄보디아 주민 대상으로 해서 농업 교육도 실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미얀마 시민학교에 발전 기금도 기부를 하는 등 이런 식으로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얀마는요, 제가 좀 따로 떼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처음에는 은행업보다는 조금 규제가 까다롭지 않은 소액금융대출로 먼저 진출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미얀마 시장의 금융 구조 때문에 그렇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우리 서민분들이 은행업을 이용하기보다는 사채 시장을 많이 이용했고요. 그리고 그에 따른 그 금리, 그 이자가 굉장히 높아요. 예를 들어서 뭐 50%까지도 하고 월 10% 이런데도 그쪽에서 금액을 빌리곤 합니다. 이랬기 때문에, 그리고 그 빌린 금액 거의 한 98% 이상은 다 회수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 이제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뭐 빚을 지고 그걸 뭐 떼먹으면 안 된다 이런 사상이 좀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진출을 했습니다. 근데 작년 10월에 우리 양곤사무소에 또 개설을 했죠. 만들었죠. 해외법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상치 못하게, 진짜 예기치 못하게 올해 2월 초에 미얀마 사태가 좀 터졌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은행업 중단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잠정 대기를 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해당 국가를 진출하기 위해서는 그 국가의 금융 구조에 대해서 면밀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고요. 알기. 두 번째는 해외 현지에서 이 금융 구조에 대해서 알았고 뭐 정치나 사회나 그런 면들에 대해서 알아서 이제 진출을 한 거잖아요. 이에 따른 각 국가별의 리스크 관리도 철저히 필요하다라는 점을 좀 얘기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자기소개서에 이런 식으로 글로벌 행보에 대해서 좀 어필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시장의 규모라던가 그 국가의 금융 규모, 뭐 금융 구조 이런 것들을 좀 면밀히 알고 작성을 하시는 걸 좀 추천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현지화가 가능한 거죠.
이런 것들은 뭐 보고서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알 수 있는 부분이고, 현지에서 직접 다녀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그냥 뭐 단순 어학연수 이렇게 가지 마시고 현지 금융시장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보시고 오세요. 이렇게 되면 굉장한 도움이 많이 됩니다. 다음은 금융이죠. 그래서 지자체 금고에 243개의 지자체 중에서 우리 농협은행이 지금 187곳의 지자체 금고를 맡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민금융은 뭐 햇살론, 뭐 창업재단의 출연, 그 다음에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지원, 이런 것들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비대면이죠. 언택트 WM 로드쇼. 제가 이거를 딱 보고 딱 느낀 점이, 농협은행도 더 이상 농촌과 거기에 이제 국한이 되는 게 아니라 사업 분야를 이쪽으로도 좀 넓히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기술금융은 상대적으로 좀 낮습니다. 시중은행의 그 규모가 조금 낮아요. 4분의 1 수준이에요. 이거는 작년 국감에서도 지적을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올해 들어서 늘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고요. 그리고 이 기술금융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이 회사 자체로 놓고 봐서는 조금 신용 리스크가 있을 것만 같습니다. 신용에 대한 신용도가 좀 낮기 때문에, 그래서 대출을 해줬을 때 그 리스크가 있을 것 같아서 여기에 이제 기술만 보고 이 프로젝트성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대출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태생적으로 이 회사가 만약에 대출금을 못 갚게 되면 결국엔 고스란히 어디서 떠왔습니까? 은행에 떠안고 있죠. 그래서 작년에 기술금융을 많이 시행해줬었던 이 은행의 부채 리스크가 커졌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건전성 우려에 따른 리스크 관리도 반드시 함께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에 따른 평가 인력은 늘려야 된다. 이렇기 때문에 올해 채용에서 뭘 우대를 합니까? 신용분석사 우대를 한다라는 것과 연결이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금융위원회의 기술금융 가이드라인도 나왔습니다. 이걸 참조로 해서 농협은행도 이제 조금 넓혀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환 서비스도 이런 식으로 다양한 이벤트라던가 그 다음에 정책들을 통해서 넓혀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NH 주거래 외화 적립 예금, 그 다음에 뭐 고기능 다통화 ATM기도 출시를 했고요. 그리고 외국환 아카데미, 이거는 이제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교육을 실시해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내 맘대로 외화박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외화 부분도 이제 넓혀 나가고 있는데 왜 이럴까,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죠. 그래서 농촌이라던가 이런 데는 다문화 과정도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농협은행의 점포가 많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재외국인들, 이런 분들이 농협은행을 이용해서 송금도 하고 이렇게 시장이 좀 커졌죠. 시장이 어떻게 보면 좀 확장이 된 거죠. 그래서 농협은행도 발빠르게 이에 맞춰서 상품들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협 분야인데요. 이 부분은 별표죠. 유통혁신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농협은행 뿐만이 아니라 혹시 뭐 중앙에도 생각하시는, 그러니까 농협 자체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 관련된 기사라던가 보고서라던가 이런 부분 면밀히 읽으셔야 돼요. 뭐 농민신문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자, 올바른 유통위원회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유통에 관련된 이러한 혁신을 뭐 66가지나 나타내서 우린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오프라인은 매장 뭐 2시간 이내에 싱싱배송을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우리는 자 쿠팡이나 뭐 마켓컬리 이런 뭐 로켓 배송이 아니고 우리는 광속 배송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광속 배송이요, 말이 광속 배송이지 유통혁신을 꾀하지 않으면 그게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제가 하나 보고서를 읽었는데 여러분들 지금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쿠팡의 이제 뉴욕 증시 상장이거든요. 여기에 따른 보고서를 읽어봤는데 얘네들이 로켓 배송이 가능한 이유가 뭘까에 대한 부분도 이 보고서에 있더라고요. 가만히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쿠팡의 그 허브 있죠. 물류센터 허브. 이게 그 허브가 몇 개 되지 않는데 이 허브와 거의 대부분의 그 사람들, 요 집 할게요. 요 사람들이 11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요 범위 내에서는 다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자유롭게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거꾸로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 농협이 없는 데는 없습니다.
그렇죠. 저희 집 근처에, 저희 동네 근처에도 농협이 있고요. 조금만 더 가면 하나로마트도 있어요. 이런 부분을 충분히 활용을 하면 당연히 싱싱 배송도 될 거고 저는 광속 배송도 될 거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이 DFC 센터도 지금은 한 곳이 있지만 2021년에 이제 11곳 이상으로 넓혀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시나 유통 모든 부분들을 요 센터 안에서 다 처리하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계속해서 이 부분 생각하고 쓰셔야 됩니다라고 좀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 꼭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수급 안정 대책, 이것도 여기서 이제 좀 나온 건데 뭐냐면 작황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 작황은 사실 기온, 기후 이런 거에 좀 민감하고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뭐 물, 비 오는 것도 그렇고 토양 이런 것들도 있고 그 해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막 과수원에 열병 같은 것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막 과수 화상병인가요? 막 불에 탄 것만 같은 그런 것들이 매년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사과의 지파량이 뭐 얼만큼 뭐 예를 들어 100만 톤이라고 할게요. 예를 들게요. 이랬는데 실제로는 50밖에 안 됐어. 그럼 이 물량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예측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이제 약간 수급을 조절할 수 있게끔 갑자기 이렇게 되면 가격이 막 폭등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러지 않게끔 수급 안정 대책도 꾀하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스마트팜 혁신밸리 이 부분은 좀 신경 써서 보셔야 될 부분이에요. 이게 국내 사정에 맞춘 스마트팜 이게 될 것인가 그리고 될 것인가가 아니죠. 생존의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그린 뉴딜과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농협은행에서 뭐 얘기했습니까? 우린 탄소 빵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로를 만들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눈여겨보셔야 돼요. 그래서 스마트팜 종합자금 대출을 지원하겠다. 즉 스마트팜 하려고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대출 규모를 좀 늘려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청년 대상으로 창농 교육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자체에 협력해서 사업을 하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무슨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20대부터 그 귀농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본인만의 농가 사업을 일군 30 초반이었던 것 같은데 그분의 사연의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이런 게 없었다면 제대로 되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면밀히 보셔야겠습니다.